왜 날 버렸어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룸미러 속 나를 노려보는 그 눈빛은 30년 전 내가 빗속에 두고 온 갓난아기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기가 가득한 낯선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대답해! 당신이 나 낳은 거 맞잖아! 핸들을 쥔 그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는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고 나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끔찍한 대화가 오가기 불과 사흘 전 우리는 처음 만났습니다. 회장님, 차량 대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수행 기사가 모십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침실의 공기는 차가웠고 거울 속 55세의 여자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내 나이를 두고 아직 한창 때인 젊은 총수라며 부러워합니다. 남편도 없이 홀로 이 거대한 그룹을 지켜낸 철의 여인이라고, 독한 여자라고 수군대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매일 밤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버텨왔다는 것을요. 나는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익숙하게 회장 박명자의 가면을 썼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검은색 세단 앞에 꼿꼿하게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회장님을 모시게 된 최강우입니다. 그 목소리, 사진으로는 들을 수 없었던 낮고 굵은 목소리가 귀에 꽂히는 순간 나는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내 팔을 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떨리는 눈동자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서랍 깊숙한 곳, 몰래 숨겨둔 사진 속에 그 얼굴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달랐습니다. 사진 속 강우는 늘 단정하고 맑은 얼굴이었는데 내 눈앞의 강우는 삶에 찌들어 푸석했고 눈빛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강우야, 내가 왜 운전대를 잡고 있니? 분명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들었는데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며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재단 보고서에는 분명 대기업에 입사해 잘 살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가 내 차의 문을 열고 있는 겁니까?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단된 공간 안에 오직 나와 그 남자 단둘뿐이었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운전은 흠잡을 데 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서류를 보는 척하며 룸미러를 힐끔거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뒷모습, 사진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굽은 어깨와 거친 손마디가 보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전에 다니던 회사는 왜 그만뒀나?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남자는 룸미러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백 없고 돈 없으면 버티기 힘든 곳이더군요. 저 같은 고아놈은 실력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고아. 그 단어가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뒤에 있다는 걸로는 부모 없는 서름을 막아주지 못했니?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신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남자가 넥타이를 고쳐 매려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 순간 셔츠 깃 위로 드러난 목덜미에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내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 갓 나은 핏덩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릴 때마다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던 그 점.
내 남편에게도 있었던 그 점이 저 남자에게도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혹시나 동명이인은 아닐까 했던 1%의 헛된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강우였습니다. 내 아들 강우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겁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강우야 하고 부르며 운전석을 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내 위치는 벼랑 끝입니다. 호시탐탐 내 자리를 노리는 이사들과 경쟁사들이 늑대처럼 눈을 번뜩이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숨겨둔 사생아, 그것도 시설에 버린 아들이 내 운전기사로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놈들은 나를 끌어내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내 아들 강우까지 그 더러운 싸움판의 희생양으로 삼아 물어뜯을 겁니다. 참아야 해. 명자야, 참아야 해. 지금 아는 척하면 둘 다 죽어. 나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습니다. 차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남자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낡은 섬유유연제 냄새, 그리고 옅은 파스 냄새, 사진 속 환한 미소 뒤에 감춰진 고단한 노동의 냄새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55년의 세월 동안 독하게 쌓아 올린 내 성벽이 아들의 실물 한 번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결제 서류의 글씨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사들의 보고 소리는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내 온 신경은 오직 지하 주차장 대기실에 있을 그 아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왜 거짓 보고가 올라왔을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퇴근길 다시 그 차에 올랐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차 안은 훈훈했습니다. 룸미러 속의 강우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집으로 가. 네, 회장님.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무적인 말투.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나를 알아보고 어머니라고 불렀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차라리 내가 나를 모르길 바랐습니다. 나 같은 어미는 있고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길 바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대기하겠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적막한 거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30년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내 비밀의 방. 벽에 걸린 그림 뒤 숨겨진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띠릭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돈다발도 금괴도 없었습니다. 오직 낡은 종이 상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매년 재단에서 몰래 보내온 강우의 성장 사진들, 유치원 재롱잔치, 초등학교 운동회, 그리고 대학 졸업식,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놓인 누렇게 바랜 베네 저고리. 강우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졸업식 사진 속 강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잘 자라주었는데. 사진 속 강우는 웃고 있었지만 오늘 본 강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으로 막으려 했던 그 아이의 불행을 결국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가슴을 찢어발겼습니다. 창밖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우가 차를 몰고 나가는 모양입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놈들을 다 처리하고 너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때, 그때 엄마가 무릎 꿇고 빌게.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는 동안 강우의 가슴 속에선 칼날 같은 원망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칼날이 바로 내일 아침 내 목을 겨누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금고 문을 닫는 내 손은 멈추지 않고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금고 앞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새벽녘에야 겨우 찬물로 부은 눈을 식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55세의 재벌 회장이 아닌 죄 많은 늙은 어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파운데이션을 평소보다 두껍게 발랐습니다. 내 죄책감이, 내 흔들리는 눈동자가 그 아이에게 들키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현관을 나서자 어제와 똑같이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최강우, 내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어제 느꼈던 그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린 기운이 그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인사는 정중했지만 목소리에는 뼈가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직감했습니다. 폭풍전야라고 했던가요? 핸들을 쥔 강우의 손등에 퍼런 힘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힐끔거리는 그의 시선이 내 정수리를 뚫을 듯이 따가웠습니다. 나는 숨이 막혀와 창문을 조금 내리려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윈도우 락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 기사, 창문 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기.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가 사거리 한복판에서 급정거했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안전벨트에 튕겨나갔습니다.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나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의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어젯밤 악몽에서 보았던, 아니 오늘 아침 내내 두려워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어미의 심장을 물어뜯으러 온 늑대의 눈. 회장님, 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잠이 잘 오던가요?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당장 차 출발시켜. 비단 이불 덮고 따뜻한 방에서 남이 차려주는 밥 먹으니까 살만하던가요? 그는 내 말을 무시한 채 한자 한자 씹어뱉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보육원 바닥에서 쥐새끼처럼 떨고 있었는데, 아, 결국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놈들에게 내 아들을 들키게 됩니다. 나는 회장 박명자여야만 했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해고당하고 싶어? 나는 짐짓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픽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연기 그만해. 박명자 씨. 그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대시보드 위에 던졌습니다. 낡고 구겨진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날의 나, 그리고 내 품에 안긴 갓난아이. 내가 그토록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시설에 맡길 때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가 엄마 얼굴이라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베넷저고리 속에 몰래 넣어두었던 그 사진. 시설 사물함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거야. 원장 수녀님이 그러더군. 내 어미가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이라고. 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분노였습니다. 매일 밤 이 사진을 보면서 빌었어. 언젠가 꼭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거든. 그가 몸을 돌려 뒷좌석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차단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들의 거친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왜 날 버렸어?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빚쟁이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해. 왜 버렸냐고. 강우가 핸들을 쾅 내리쳤습니다. 클락션 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뒤따르던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지만 차 안은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습니다. 오직 아들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내 고막을 때렸습니다. 돈 때문이었어? 그래서 성공하려고 걸리적거리는 애새끼는 갖다 버린 거야? 대답해.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비싼 옷, 타고 있는 이 좋은 차, 다 내 목숨값이지? 나 팔아서 챙긴 거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굳은 석고상처럼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을 본 순간 강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혐오스럽다는 듯 고개를 돌리더니 다시 기어를 거칠게 조작했습니다. 울지 마. 역겨우니까. 부앙. 차가 미친 듯이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습니다. 그는 경로를 이탈해 고속도로 외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속도계의 바늘이 120, 140, 160을 넘어갔습니다. 차선 따위는 무시했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피했고 세상이 뒤집힐 듯 흔들렸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잡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를 꽉 쥐지도 않았습니다. 죽어도 좋다. 내가 나를 죽이고 싶다면 기꺼이 죽어주마. 이게 내가 원하는 복수라면 나는 달게 받겠다. 나는 눈을 감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온몸으로 아들의 분노를 받아냈습니다. 멀미가 날 것 같았지만 속이 뒤집어질 듯 울렁거렸지만 나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낸 속도입니다. 내가 30년 전에 저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속도만큼 지금 저 아이가 달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어느 한적한 강변도로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매캐하게 진동했습니다. 강우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어깨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닿기 직전 멈췄습니다. 내 더러운 손이 닿으면 저 아이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내려요. 강우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늦겠네. 택시 타고 가세요. 그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당신 죽이고 싶어질지도 모르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훅 끼쳐왔지만 차 안의 그 뜨거운 지옥보다는 나았습니다. 내가 내리자마자 강우의 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버렸습니다.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흙이내 최고급 정장을 더럽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죽을 수가 없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 우리 모자를 생이별하게 만든 그 놈들에게 복수하고 내가 안전해질 때까지 나는 죽을 수도 없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 눈물방울이 떨어져 번졌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한 대 보내. 그리고 오늘 일정 다 취소해. 전화를 끊고 나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눈물은 이제 그만. 나는 일어서서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강바람에 내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 눈빛은 아까보다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강우 기사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 도로 한복판에서 회장님을 하차시키고 무단 이탈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해고 사유입니다. 인사팀의 지시에서 당장 2개. 내 목소리가 너무 날카로웠던 걸까요? 비서실장이 흠칫 놀라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운전 실력은 나쁘지 않았어. 어제는 내가 급한 용무가 있어서 먼저 내린 거야. 하지만 회장님 규정상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서실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할서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자마자 나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해고라니. 당장이라도 내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심장은 난도질 당하니까요. 하지만 내보낼 수 없습니다. 내 시야 밖으로 사라지면 놈들이 언제 그 아이를 채갈지 모릅니다. 내가 지켜볼 수 있는 거리, 내 숨결이 닿는 거리에 둬야만 합니다. 그게 비록 내가 매일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길일지라도. 오후 3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상석에 앉은 나를 둘러싸고 하이에나 같은 이사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박 회장님, 최근 그룹 승계 문제로 시끄러운데 후계 구도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 전무였습니다. 남편의 사촌이자 30년 전부터 내 자리를 노려온 늙은 구렁이. 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회장님께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헛소문이겠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찻잔을 든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놈들은 냄새를 맡은 겁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어딘가 구린내가 난다는 걸 감지하고 미끼를 던져보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끝장입니다.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최 전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전무님, 나이 드시더니 귀가 얇아지셨군요. 그런 싸구려 찌라시에 휘둘릴 시간에 베트남 공장 적자나 메꾸세요.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나는 여유롭게 웃어 보였지만 책상 밑 내 무릎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위험합니다. 저들은 내 약점 하나만 잡히면 물불 안 가리는 작자들입니다. 강우가 내 아들이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저들은 강우를 납치하든 협박하든 해서 나를 끌어내릴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오는 복도. 창밖으로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검은 세단 옆에 강우가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구부정한 등, 헝클어진 머리.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그 고독한 뒷모습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미워해도 좋다. 저주해도 좋다. 제발, 사람만 다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결심을 굳히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바뀌는 동안 심호흡을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지하 2층. 문이 열리자 매캐한 매연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강우는 백미러로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댁으로 모십니까? 건조한 목소리. 어제 나에게 쏟아부었던 그 뜨거운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재만 남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나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마트에 들렀다 가지. 예. 강우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봤습니다. 의아한 표정. 재벌 회장이 퇴근길에 마트에 간다는 게 생뚱맞게 들렸겠지요. 장 좀 봐야겠어. 저녁? 같이 먹지. 강우의 입가에 싸늘한 비소가 걸렸습니다. 회장님, 저랑 겸상하시게요? 제가 무섭지 않으십니까? 운전기사 밥 챙기는 것도 고용주 의무야. 잔말 말고 출발해. 나는 짐짓퉁명스럽게 말하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기묘한 장을 봤습니다. 나는 카트를 밀고 강우는 뒤에서 뚱한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나는 고기 코너에서 최상급 한우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 전 돈이 없어 미역국은커녕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며 젖을 물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언젠가 돈 많이 벌면 내 새끼 고기 실컷 먹여야지. 그 서러웠던 맹세를 30년 만에 지키는 셈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썰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엔 가사 도우미가 있지만 오늘은 다 퇴근시켰습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들어와. 짐은 부엌에 두고. 강우는 쭈뼛거리며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낡은 구두가 내 집의 대리석 바닥 위에서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남의 나라에 온 이방인처럼 두리번거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고풍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유명 화가들의 그림.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지옥에서 살았는데 당신은 천국에서 살았구나. 그 적개심이 피부로 느껴져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잠깐. 서재에 좀 다녀오마. 옷 좀 갈아입고 나올 테니 기다려. 나는 도망치듯 서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등 뒤에서 강우의 짧은 헛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 강우가 복도 벽에 걸린 액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액자, 24살의 나와 남편이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 강우가 그 사진을 노려보며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나 같은 건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고 이 남자랑 희희낙낙하며 살았나 보지. 아주 꿀이 떨어지네. 꿀이 떨어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우는 모릅니다. 저 남자가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저 남자가 30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이봐요, 회장님. 이 남자는 알아? 당신이 애새끼 버리고 온 거? 강우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아니면 이 남자한테도 숨겼나? 깨끗한 척, 고상한 척 하면서 내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너를 살리려고 목숨을 끊었는데, 너를 지키려고 모든 걸 안고 갔는데, 하지만 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변명해봤자
아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요. 따라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여줄 게 있다. 강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 돈다발이라도 주시게. 입 다물고 꺼지라고. 들어와.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강우는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나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는 식의 삐딱한 태도.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은 어둑했습니다. 나는 저 끝에 있는 금고로 걸어갔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그것이 열리면 강우가 오해하고 있는 저 사진 속 남자의 진실, 그리고 내가 30년간 침묵해야 했던 이유가 밝혀질 것입니다. 강우는 문가에 기대어 삐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금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띠릭.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세상과 단절된 우리 둘만의 심판대가 차려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우야.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우의 비웃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주겠니?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강우는 여전히 문가에 기대선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왜요? 돈다발이라도 들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액수길래 금고까지. 돈은 없다. 뭐? 돈 같은 건 없어. 이 안에는. 나는 금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금고 내부가 서재의 조명을 받아 드러났습니다. 강우의 시선이 금고 안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금 뭉치도 금괴도 다이아몬드도 없었습니다. 오직 낡아 빠진 종이 상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우가 다가왔습니다. 비아냥거리던 태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벌 회장의 비밀 금고에서 고작 저런 쓰레기 같은 상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열어봐라.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묵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쳐 올라왔습니다. 강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상자 맨 위에 놓인 것은 누렇게 바랜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견디며 색이 바래고 실밥이 터진 아주 작은 옷. 가슴팍에는 서툰 바느질로 강우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건. 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그 옷을 보며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처음으로 지어준 옷이다. 돈이 없어서 시장통에서 1000쪼가리를 주워다가 밤새 꿰맸어. 바늘에 찔려 피가 났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만들었지. 내가 세상에 나온 게 너무 좋아서. 강우가 베넷 저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면 내가 감동이라도 할 줄 알았어? 그는 억지로 냉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추억팔이라도 하시게. 역겨워. 정말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군. 그는 베넷 저고리를 상자에 다시 처박으려 했습니다. 그때 상자 안쪽에 있던 두툼한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후원 내역서라고 적힌 낡은 파일. 이건 또 뭡니까? 강우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1996년 3월 15일 분유값 및 기저귀 비용 30만 원 송금. 1997년 5월 5일 어린이날 선물 자전거 비용 10만 원 송금. 2002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2015년 대학 등록금 전액. 30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매월 25일이면 어김없이 송금된 기록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사랑의 집 혹은 최강우. 보낸 사람은 익명 혹은 K. 강우는 숨을 헐떡이며 뒷장을 넘겼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한 거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노려봤습니다. 거짓말이지? 조작한 거지? 당신이 나한테 후원을 했다고? 나를 버린 당신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강우가 시설에 있을 때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받았던 후원금이 찍힌 통장이었습니다. 내가 몰래 복사해둔 사본이 아니라 강우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내역과 일치하는 내 비밀 장부였습니다. 비교해봐. 날짜, 금액. 단 1원이라도 틀린 게 있는지. 강우는 내 장부와 자신의 기억 속 통장 내역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배고플 때, 그가 아플 때, 그가 등록금이 없어 휴학을 고민할 때마다 마치 마법처럼 입금되던 그 돈. 얼굴 없는 천사, 키다리 아저씨가 보내준 줄만 알았던 그 돈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여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강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왜 모른 척했어? 돈은 보내면서 왜 찾아오지는 않았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가 오기만을 매일 밤 대문 앞에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의 절규가 서재를 울렸습니다. 30년 묵은 원망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돈 몇 푼 보내면 다야? 어미 노릇 다 한 거야? 내가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엄마였다고. 따뜻한 밥 한 끼, 내 이름 불러주는 목소리. 그게 필요했다고. 강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나갔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강우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가 비웃었던 복도의 사진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진 속 남자, 내가 행복해 보인다고 했던 사람, 내 아버지다. 강우가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행복하게 산 게 아니다.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 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봉인을 뜯을 시간입니다. 30년간 내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피비린내 나는 그날의 진실을. 1996년 겨울이었다. 내 아빠는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하고 있었어. 성실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원청업체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우린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내 눈앞에 그날의 광경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가구들, 들이닥친 깡패들, 그리고 공포에 질려 울던 갓난아기 강우. 사채업자들은 악랄했다. 내 아빠를 끌고 가서 며칠씩 패기도 하고 내 배에 칼을 들이밀며 협박하기도 했어. 갓난아이인 너를 팔아버리겠다는 말까지 했지. 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린 도망쳤다. 여관방을 전전하며 숨어 살았어.
하지만 놈들은 끈질기게 쫓아왔지.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날, 내 아빠가 나에게 그랬다. 여보, 내가 다 안고 갈게. 당신이랑 강우는 내가 지킬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내 아빠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 자신의 생명보험금으로 빚의 일부라도 갚길 바라면서,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놈들이 너와 나를 쫓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나는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우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멈추지 않았다. 남편이 죽자 놈들은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아니면 애를 내놓으라고 더 악착같이 달려들었어. 나는 선택해야 했다. 너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길바닥에서 놈들에게 잡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잠시 너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내가 힘을 키워 놈들을 박살내고 너를 데리러 갈 것인가. 강우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나는 재벌 회장이 아니라 30년 전 벼랑 끝에 몰린 젊은 어미였습니다. 그래서 널 시설에 맡겼다. 1년이면 될 줄 알았어. 빚 갚고 금방 데리러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세상은 돈 없고 백 없는 과부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구나. 나는 강우의 손을 내 볼에 갖다 대었습니다. 미안하다 강우야. 1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30년이 되어버렸어. 널 지킬 힘을, 완벽한 힘을 가지려다 보니 너무 늦어버렸어.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볼에 닿은 그의 거친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해가, 그 단단했던 원망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빈 금고. 그것은 부의 상징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미가 치러야 했던 30년 전쟁의 흉터였습니다. 그럼 키다리 아저씨가 정말 당신이었어? 강우의 눈물방울이 베넷 저고리 위로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닦아줄 자격조차 없어서 그저 떨리는 손으로 내 옷자락만 쥐어뜯었습니다. 그래, 나였다. 비겁하게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돈이나 보내는 못난 어미였다. 강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향해 쏟아내던 그 서슬 퍼런 도끼는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나는 말없이 서재 한 구석에 꽂혀있던 낡은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앨범 맨 뒷장에 끼워져 있던 찢어진 사진 한 조각을 꺼내 강우 앞에 놓았습니다. 강우의 젖은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이건. 그는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 자신이 30년간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던 사진 조각을 꺼냈습니다. 내 앨범 속의 조각은 젊은 엄마의 모습이었고 강우의 조각은 아기 강우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조각을 맞추자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시설에 맡기던 날. 혹시라도 내가 나를 잊을까봐 사진을 반으로 찢어 너에게 주었다. 나중에 다시 만나면 이걸로 서로를 알아보자고. 하지만 강우는 너무 어렸기에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그 사진 조각이 자신의 뿔이라는 것만 알았겠지요. 미안하다. 엄마가 약속을 지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강우는 맞춰진 사진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해줘요. 더 자세히 말해줘요. 그동안 혼자서 어떻게 사신 거예요? 강우가 젖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눈빛에 용기를 얻어 30년 전 묻어두었던 기억의 빗장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내 아빠가 떠나고 세상은 지옥이었다. 내 목소리는 어느새 30년 전 그 차갑고 습한 지하 단칸방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1996년 겨울이었어. 창문 틈으로 살을 애는 바람이 들어오는 단칸방에서 나는 너를 품에 안고 덜덜 떨고 있었지. 남편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다. 장례식장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깽판을 칠 게 뻔했으니까. 나는 남편의 유골함조차 모시지 못한 채 너 하나만 둘러엎고 야반도주를 했단다. 내 눈앞에 배고파서 자지러지게 울던 갓난아기 강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젖은 이미 말라버렸고 분유 쌀 돈도 없었어. 나는 수돗물에 설탕을 타서 내 입에 물렸다. 그 단물을 빨아먹으며 잠드는 너를 보며 나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데려가. 제발 우리 좀 데려가. 그렇게 밤새 빌었지.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밤마다 밖에서는 빚쟁이들이 문을 걷어찼어. 아, 박명자, 나와. 애새끼 팔아서라도 돈 갚아야지.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내 귀를 막고 이불 속으로 숨었다. 죽고 싶었어? 차라리 여기서 연탄불이라도 피우고 다 같이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수십 번도 더 생각했어. 하지만 잠든 강우의 얼굴을 보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죄라고는 가난한 부모 만난 죄밖에 없는 이 작은 생명을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결심했다. 나 혼자는 도망칠 수 있어도 갓난아기를 데리고는 놈들을 따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 놈들은 냄새 맡는 귀신들이야. 언젠가는 잡힌다. 잡히면 너는 놈들의 손에 팔려가거나 앵벌이로 살게 될 게 뻔했어. 나는 강우를 포대기에 싸서 새벽 첫 차를 타고 가장 먼 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집이라는 간판이 달린 시설 앞에 섰던 그날의 눈발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1시간을 서성였다. 배를 누를 수가 없었어.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아서.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 그렇게 속삭이며 내 베넷저고리 속에 찢어진 사진 반쪽을 넣었지. 딩동하는 벨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나오시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전봇대 뒤에 숨어서 수녀님이 너를 안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 닫힌 철문 너머로 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내 평생의 형벌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 나는 젖은 눈으로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식당 설거지, 빌딩 청소, 노점상. 안 해본 일이 없어. 잠은 하루에 3시간도 안 잤다. 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시설에서 추운 밤을 보낼 텐데 내가 어떻게 다리를 뻗고 자겠니? 강우의 어깨가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5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빚을 갚았어. 이제 너를 데려올 수 있겠다 싶었지. 그런데 빚을 갚고 나니 이번엔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청업체, 지금의 이 그룹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남긴 기술 특허,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들은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가며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빚을 갚아도 힘이 없으면 언제든 짓밟힌다는 것을. 내가 힘없이 너를 데려오면 또다시 30년 전처럼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될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독해지기로 했다.
그들의 회유를 역이용해서 회사에 들어갔고 그 특허를 무기로 지분을 요구했어. 미친년 소리를 들으면서 독사 소리를 들으면서 놈들을 하나씩 쳐내고 올라갔다. 회장이 되면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되면 내 아들 앞길에 꽃길만 깔아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들은 더 많아지고 더 교활해지더구나. 지금도 봐라. 내가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이 사회가 들썩이지 않니? 내가 너를 찾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재벌 3세 후계 구도의 변수가 되어 표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차마 널 찾을 수가 없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왜 나를 버렸냐고 원망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30년간 전쟁터에서 홀로 싸워온 전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설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때 어머니는 찬물로 배를 채우며 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강우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어머니를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매일 밤 저주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같은 건 잊고 천벌이나 받으라고. 강우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가 내 가슴을 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불효자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우는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 발치에 머리를 박고 통곡했습니다. 짐승처럼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니다. 내 새끼야. 내 잘못이 아니다. 나도 의자에서 내려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품에 안아보는 내 아들. 그 작던 핏덩이가 이렇게 커서 단단한 어깨를 가진 사내가 되었습니다. 그의 땀 냄새, 눈물 냄새가 내 코끝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재 바닥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원망도, 오해도, 그리움도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에도 문 밖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우리를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반쯤 열린 서재 문틈으로 서늘한 바람과 함께 누군가의 기척이 사라졌다는 것을, 30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고 운 탓일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고 매일 마시던 쓴 커피에서도 향기가 나는 듯 했습니다. 비록 불안한 평화일지라도 나는 이 행복을 조금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강우야, 넥타이가 비뚤어졌다. 출근 준비를 마친 강우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까치발을 들고 아들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죽일 듯 노려보던 그 남자가 이제는 수줍게 목을 내밀고 있는 내 아들이 되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회장님. 강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사에서는 공과 사를 구분하자고 어젯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어머니라는 온기를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바닥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은색 몽블랑 만년필.
어디서 많이 본 물건이었습니다. 내 서재 앞 복도 구석에 떨어져 있던 이것. 어제는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이건 설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만년필은 내가 입사 10주년 선물로 비서실장에게 줬던 것이었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가사 도우미도 다 물렸는데 비서실장이 왜 여기 왔었을까요? 그리고 왜 인기척도 없이 다녀간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그 불길함은 현실이 되어 나를 덮쳤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다가 내가 나타나자 황급히 흩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내 등 뒤로 따가운 시선들이 꽂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홍보팀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금 증권가 지라시와 익명 커뮤니티에 회장님 관련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홍보팀장이 내민 태블릿 PC를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가득 자극적인 제목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단독 철회 여인 피 회장, 숨겨둔 사생아 운전기사로 채용? 충격. 피그룹 후계자는 정과 있는 고아원 출신? 운전기사가 친아들? 막장 드라마 실사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젯밤 서재에서의 대화, 강우가 어머니라고 부르며 울던 그 목소리. 누군가 그 모든 것을 듣고 퍼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를 더듬었습니다. 아침에 주워온 은색 만년필이 내 손끝에 닿았습니다. 비서실장 어디 있나?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홍보팀장이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병가를 냈다고 하는데 확실했습니다. 20년을 내 손발처럼 부렸던 그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최 전무가 쳐놓은 덫에 그 사람마저 넘어간 것이겠지요.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직통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최 전무였습니다. 박 회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세상에 운전기사가 아들이라니요. 이게 사실이면 주가 폭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해명하실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란 친구 유전자 검사 대기시켜 놓으시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놈들은 강우를 인질로 삼아 나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고 회사를 통째로 삼킬 생각입니다. 내가 물러나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사생아라는 꼬리표,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휘말린 희생양. 그 아이는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은 아들인데, 어떻게 지켜온 내 새끼인데.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우였습니다. 회장님, 나는 홍보팀장을 눈짓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강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곤란해지신 거죠. 아니야. 넌 신경 쓸 것 없어. 내가 알아서. 거짓말 마세요. 밖에서 다 들었어요. 유전자 검사니 뭐니. 강우가 내 책상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됩니다. 제가 미친놈처럼 굴어서 쫓겨난 걸로 하세요. 사실이 아니라고, 저놈이 돈 뜯어내려고 회장님 협박한 거라고.
그렇게 발표하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을 또다시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절대 안 된다. 내가 널 어떻게 찾았는데, 이제 겨우 만났는데 또 떠나보내라고? 차라리 내가 회장직을 내놓으마.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나는 책상을 돌아나가 강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내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그가 나를 불렀습니다. 30년 전에는 저를 살리려고 어머니가 희생하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입니다. 강우야,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킨 이 회사, 저 때문에 놈들한테 넘겨줄 순 없어요. 그리고 제가 놈들의 먹잇감이 되는 꼴 어머니도 못 보시잖아요. 강우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믿어주세요. 저 어머니 아들이에요. 박명자 아들 최강우,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는 주머니에서 사직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후 2시 이사회,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다 뒤집어 쓰고 끝내겠습니다. 안 돼. 놈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머니 아들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저도 좀 알 것 같거든요. 강우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저토록 슬프고도 듬직한 미소. 남편이 죽으러 가던 날 아침에 내게 지어 보였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강우야, 가지 마라. 제발. 나는 울부짖으며 그를 잡으려 했지만 강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그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들이 남기고 간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운명. 30년 전에는 가난 때문에 헤어졌고 지금은 탐욕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이 잔인한 운명. 하지만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내 아들이 혼자서 그 늑대굴로 들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보안실 연결해. 그리고 내 개인 금고에 있는 블랙박스 파일 준비시켜. 최전무 그리고 배신자 비서실장. 내 놈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보여주마.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오후 2시 대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수십 명의 이사진과 주주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 끝에 마련된 증인석에는 강우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정장 차림의 내 아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날선 질문들 속에서도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겁니까? 최 전무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강우 하나만 망가뜨리면 나까지 엮어서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끝난 상태였으니까요. 강우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대기실 모니터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마, 강우야. 제발 하지마. 네, 맞습니다. 강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으로 돈이 필요해서 회장님께 접근했습니다. 우연히 얻은 회장님의 과거 정보를 이용해 아들 행세를 하며 협박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꺼봐, 역시 사기꾼이었어. 회장님도 참 사람을 잘못 들이셨네. 비웃음과 안도의 한숨들이 뒤섞여 강우를 난도질했습니다. 최 전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들으셨죠?
이자는 회장님의 약점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자입니다. 당장 경찰에 넘겨서 잠깐 강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명자 회장님은 저 같은 놈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분입니다. 협박하는 저에게 따뜻한 밥을 사주시고 사람답게 살라고 타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다 제 욕심이 부른 강우는 끝까지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시궁창에 처박으면서까지 나를 고고한 회장으로 남겨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녀석, 저 멍청할 정도로 착한 내 새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대기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지만 내 눈빛에 기가 눌려 귀를 터주었습니다. 또각, 내 구두 굽소리가 회의실의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강우의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최 전무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일어섰습니다. 강우는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제가 다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강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방금 이 청년이 한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 청년은 사기꾼도 협박범도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나는 숨을 고르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30년 전 제가 낳은 친아들 최강우입니다. 박 회장, 지금 제정신이야? 최 전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생활을 인정하겠다는 거야? 회사가 입을 타격은 생각 안 해?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최 전무. 나는 비서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침까지 연락 두절이었던 비서실장이 회의실 뒷문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실장, 자네가 왜? 비서실장은 내 앞에 서류를 내려놓고 최 전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나는 비서실장을 먼저 찾아냈습니다. 그가 배신한 것이 아니라 최 전무에게 약점을 잡혀 협박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용서하는 대신 이중 스파이 역할을 맡겼습니다. 최 전무가 방심한 틈을 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도록 말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전무님? 나는 서류 봉투에서 녹음기와 장부 사본을 꺼내 들어보였습니다. 당신이 비서실장을 협박해서 내 뒷조사를 시킨 녹취록. 그리고 지난 10년간 당신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회사 돈 500억 원의 자금 흐름도. 이거 모함이야. 조작이야. 최 전무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띄워진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우는 품 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강우가 시설에 있을 때 당신이 보낸 사람이 원장 수녀님을 협박했던 내용이 담긴 편지입니다. 애를 내놓지 않으면 시설 지원금을 끊겠다. 박명자에게 알리면 죽여버리겠다. 기억나십니까? 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은 30년 전 나를 괴롭혔던 악마가 바로 최 전무였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청업체의 배우였고 내가 강우를 찾지 못하게 방해해 온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었어. 내 남편을 죽이고 우리 모자를 30년간 생이별하게 만든 게 바로 당신이었어. 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최 전무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발처럼 흩날리며 그의 죄악을 덮었습니다. 경찰 불러. 당장 이놈 끌어내. 내 호통에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전무는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안의 이사들은 쥐 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세가 기울었음을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제 과거의 실수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가난 때문에 자식을 버렸던 못난 어미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옆에 서 있는 강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제 아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험한 세상에서 훌륭하게 자라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다만 강우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아들 최강우가 이 회사의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정당하게 능력을 인정받을 때까지 제가 이 아이의 든든한 어머니이자 선배로서 지켜볼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재벌 회장에 대한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라 용기 있는 어머니와 그 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응원이었습니다.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도 눈물을 훔치며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품에 안긴 아들의 체온이 그 어떤 갑옷보다 단단하게 나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반격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자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전쟁 같았던 그날 이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거리에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봄이 왔습니다. 내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 강우의 인생에도 비로소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늦었어요. 먼저 갈게요. 현관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검은 양복을 입고 차 문을 열어주던 운전기사 최강우가 아닙니다. 헐레벌떡 넥타이를 매며 뛰어나가는 P그룹 신입사원 최강우입니다. 아침은 먹고 가야지. 국만이라도 뜨고 가라니까. 나는 국자를 든 채 주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이미 구두를 꿰신고 있었습니다. 신입이 지각하면 찍혀요. 저 오늘 자재 창고 정리하는 날이라 밥 많이 먹으면 졸려서 안 돼요. 다녀오겠습니다. 강우가 씩씩하게 인사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아, 버스 놓치겠다 하며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재벌 회장 아들이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니 남들이 들으면 쇼한다고 하겠지만 강우는 진심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어머니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요. 그렇게 말하며 운전대를 놓고 작업복을 입은 아들. 그 뒷모습이 얼마나 든든하고 예쁜지 나는 매일 아침 창밖을 내다보며 한참을 서 있곤 합니다. 나는 식탁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넓은 식탁이 운동장처럼 공허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강우가 남기고 밥알 몇 톨조차 정겹게 느껴집니다. 저녁엔 뭘 해줄까? 김치찌개를 좋아하던데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끓여볼까? 회장 박명자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저녁 메뉴 고민뿐입니다. 주가니 환율이니 하는 골치 아픈 숫자들은 이제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겼으니까요. 오후에는 일찍 퇴근해서 시장에 갔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이 아니라 30년 전 내가 강우를 업고 다녔던 그 재래시장입니다. 단골 정육점 아저씨가 나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어이구, 박 여사님, 아니 회장님, 요새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시던데 진짜 회장님 맞으슈? 에이, 회장은 무슨, 그냥 강우 엄마예요. 오늘 좋은 고기 좀 있어요? 강우 엄마. 그 호칭이 회장님 소리보다 100배, 1000배는 듣기 좋습니다. 나는 고기와 채소를 양손 가득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팔이 묵직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녁 7시, 강우가 퇴근했습니다. 작업복 여기저기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와, 냄새 죽이는데요? 강우가 코를 킁킁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식구와 밥 다 됐다. 네, 어머니. 잠시 후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갓 지은 하얀 쌀밥, 그리고 강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30년 동안 꿈꿔왔던 밥상입니다. 어머니, 오늘 창고에서 김대리가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강우 씨는 힘이 장사네. 소 한 마리도 때려잡겠어 그러더라고요. 어머, 우리 아들이 힘이 좋긴 하지. 근데 제가 회장 아들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자꾸 저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나중에 알면 기절할 텐데. 강우가 키득거리며 밥을 크게 한 숟갈 떠넣었습니다. 오물오물 씹는 볼이 다람쥐처럼 귀여웠습니다. 30살 넘은 사내놈 보고 귀엽다고 하면 주책이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내 눈엔 아직도 30년 전 그 아기로 보이는걸요. 강우야. 네. 이번 주말에 아빠 보러 갈까? 강우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주말 우리는 남편이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석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미리 준비해온 카네이션 바구니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강우예요. 강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 혼자 고생시키고 떠나셨다고 많이 미워했는데. 죄송해요. 저 살리려고 그러셨다는 거 이제 알아요. 나는 강우의 어깨를 감싸고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봤지? 우리 강우가 이렇게 컸어. 당신 닮아서 뚝심 있고 나 닮아서 정도 많아.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어. 내가 남은 평생 이 아이 지키면서 당신 목까지 사랑해줄게. 바람이 불어와 우리 모자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래, 고생했다. 고맙다 하며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세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이번에는 강우가 운전석에, 내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운전기사와 회장이 아니라 아들과 엄마로서 말이죠. 강우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응? 저 드릴 게 있어요. 강우가 뒷좌석을 가리켰습니다. 예쁜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니, 이게? 열어보세요.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하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기용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30년 전 내가 강우에게 지어줬던 것처럼 작고 하얀, 하지만 훨씬 보드랍고 예쁜 새 베네저고리. 이게 웬 거니? 사실 만나는 사람 있어요. 강우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시설에서 같이 자란 친구인데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나,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손주라니, 내가 할머니가 된다니, 제가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 마음을 더 알겠더라고요.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요. 강우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베네저고리 30년 동안 간직해 주신 것처럼 저도 우리 아기한테 이 옷 입혀서 사랑 듬뿍 주면서 키울게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사랑만큼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전 찢어진 사진과 낡은 베네저고리로 시작된 우리 모자의 아픈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베네저고리와 함께 희망으로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강우야. 정말 고마워. 살아줘서 고맙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나한테 이런 행복을 줘서 고마워. 나는 베네저고리를 품에 안고 강우의 손등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가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담장 너머로 핀 목련꽃이 하얗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차가운 적막도 숨겨야 할 비밀도 없습니다. 시끌벅적한 아들의 목소리, 곧 태어날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나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30년을 돌고 돌아 우리는 드디어 가족이라는 이름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평화가, 이 따스한 햇살이 영원하기를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며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